제75화 주유의 격분 제1장 한편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던 도독주유는 조조의 대군이 한수 상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기밀을 의논하기 위해 밤을 도와 시상현으로 말을 달렸다. 이 때문에 그는 사자가 미쳐 떠나기도 전에 시상현에 도착했다. 이어 임시 숙사에 몸을 푼 그는 기별을 넣어 자신과 가장 친한 노숙을 불렀다. 그에게서 사정을 들은 뒤에 손권을 만나려는 생각이었다. 기꺼이 찾아온 노숙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다 듣고 난 주유가 말했다. 자경은 걱정 마시오. 내게 생각이 있으니 지금 빨리 제갈공명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시오. 이에 노숙은 말을 타고 제갈량을 데리러 갔다. 그 사이 주유가 고난 몸을 쉬려 하였으나 장소, 고옹, 장뱅, 보즐 등 네 사람이 찾아왔다. 주유는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다. 안부를 묻는 서로 간의 인사가 끝나자 장소가 입을 열었다. 도독은 강동의 이해득 씨를 알고 있소이까? 주유가 말했다. 모릅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한수 상류에 주둔해 있더니 어제 경문을 보내왔소이다. 주공께 강화에서 만나 사냥을 하자고 청하는 것으로 비록 우리를 집어삼킬 뜻이 있다 하여도 아직 그 형체를 드러내지는 않고 있소이다. 우리는 강동의 화를 면하기 위하여 주공께 항복하기를 권하였소. 그런데 뜻밖에도 자경이 강화해서 유비의 군사 제갈량을 이곳에 데려왔는데 그는 자기들의 분을 풀기 위해 일부러 심한 말로 주공을 격분시켰소. 그런데도 경영은 고집을 피우며 깨닫지를 못하고 있소이다. 이제 도독이 결단을 내려주기 바라오. 공들의 견해는 모두 같습니까? 고옹 등이 말했다. 의논한 바 견해가 모두 같소이다. 주유가 말했다. 나 역시 항복하기로 마음먹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 다들 돌아가시죠. 내일 아침 주공을 뵈면 자연 공론이 정해지겠죠. 이에 장소 등의 무리가 작별하고 돌아갔다. 조금 있으려니 정보, 황계, 한당 등 장수들의 무리가 찾아왔다. 주유가 그들을 맞아들여 서로 인사를 마치자 정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도독, 강동이 조만간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유가 대답했다.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손책 장군을 따라 토내를 세우고 창업하여 크고 작은 전쟁을 수백 차례 치르며 겨우 6군의 성들을 얻은 것이요. 그런데 지금 주공께선 책사들의 말만 들으시고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시니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 애석한 일이외다. 우리는 죽더라도 욕되게 살지는 않겠어. 도독은 주공께 계책을 정하고 군사를 일으키도록 권해주시오. 우리는 죽기로 싸울 각오요. 장군들의 소견이 모두 같습니까? 그러자 황계가 분연히 일어나 손바닥으로 이마를 치며 말했다. 내 목이 잘려도 조조에겐 맹세코 항복치 않겠소. 여러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항복을 원치 않소. 주유가 말했다. 나도 조조와 결전을 치르고 싶습니다. 어찌 투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장군들은 우선 돌아가십시오. 내일 주공을 뵙게 되면 공론이 저절로 정해질 겁니다. 이에 정보 등이 작별하고 돌아갔다. 그 뒤 오래자나 제갈근과 여범 등 또 한 무리의 문관들이 찾아왔다. 주유가 맞아들여 인사를 서로 마치자 제갈근이 말했다. 아우 제갈량이 한수 상류에서 오더니 유예주가 동호와 손잡고 조조를 함께 치기 원한다고 하여 문무관들이 상의하였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아우가 사자로 왔기에 저는 감히 여러 말 못 드리겠습니다. 도독께서 이 일을 결단하시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유가 물었다. 공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항복하면 안전하겠지만 싸우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내게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니 내일 부중에 함께 들어가서 논의를 결정짓도록 합시다. 이에 제갈근 등이 작별하고 물러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몽, 감령 등의 무리가 찾아왔다. 주유가 청해드리자 역시 그 문제를 끄집어냈다. 싸우자는 사람도 있고 항복하자는 사람도 있어 논쟁이 이어졌다. 이를 본 주유가 말했다. 여러 말 하실 것 없소이다. 내일 모두 부중에 들어가서 의논토록 하십시다. 이에 다들 작별하고 돌아갔다. 홀로 남은 주유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저녁이 되자 노숙이 제갈량을 데려왔다고 하인이 아뢰었다. 제2장 주유는 중문으로 나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인사를 마친 다음 손님과 주인 자리에 나누어 앉아 노숙이 먼저 주유에게 물었다. 지금 조조가 무리를 몰고 남침함에 화친과 전쟁의 두 가지 방책을 두고 주공께선 결정을 못하시고 장군의 의견을 들어보려 하십니다. 장군의 뜻은 어떠하오?
주유는 노숙보다 3살 아래였으나 서열이 위였다. 조조는 임금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니 그의 군사에 항거할 수는 없소이다. 또한 그 기세가 커서 가벼이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항복하면 안전하겠지요. 그러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소. 내일 주공을 뵈면 즉시 사신을 보내 항복토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오. 그러자 노숙은 아연실색하며 말했다. 장군 말씀은 틀렸습니다. 강동의 기업은 이미 3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하루아침에 남에게 던져줄 수 있겠습니까? 백부의 유언에 나라 밖의 일은 장군에게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장군께 의지하여 국가를 보전하리라 태산처럼 믿고 있는데 어찌 장군마저 겁쟁이 선비들의 의견을 따르는 겝니까? 강동 육군의 수많은 생명들이 전쟁의 화를 입는다면 반드시 그 원성이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항복을 청하기로 뜻을 굳힌 것뿐이오.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 같은 영웅이 동호의 험준한 지세와 견고한 수비를 이용한다면 조조도 반드시 쉽게 뜻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계속되자 제갈량은 팔짱을 낀 채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를 본 주유가 물었다. 선생은 어찌하여 비웃고 있는 게요? 제갈량이 말했다. 저는 달리 웃은 것이 아니라 자경이 시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웃은 것뿐입니다. 시무란 당면한 정세에 따라 시급히 취해야 할 일이란 뜻이다. 이 말을 들은 노숙이 제갈량에게 반문했다. 선생은 어찌 내가 시무를 모른다고 비웃는 거요? 공군이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생각은 이치에 매우 합당하기 때문이지요. 주유가 말했다. 역시 공명은 시무를 하는 분이라 반드시 나와 생각이 같을 줄 알았소이다. 노숙은 기가 막혔다. 공명, 당신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그러나 제갈량은 차분히 이렇게 말했다. 조조는 용병을 지극히 잘하여 천하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지난날 여포와 원소, 원술, 유표가 대적했지만 지금은 멸망하였으니 천하에 그를 당할 자가 없지요. 유동 유해주만 시무를 모르시고 그와 무리하게 다투시다가 지금은 외롭게 강화로 쫓겨와 존망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계십니다. 장군은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처자를 지키고 부귀를 보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야 천명으로 돌리면 그만이니 애석할 게 뭐 있겠습니까? 주유를 격분시키기 위한 말이었다. 그러나 먼저 화를 낸 사람은 노숙이었다. 너는 우리 주인들어 역정놈에게 무릎을 꿇고 욕을 당하라는 것이냐? 제갈량이 조용히 말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면 양을 끌고 술동이를 메고 갈 필요도 없고 국토와 인수를 바치려는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몸소 강을 건널 필요도 없지요. 그저 사자 한 명을 시켜 두 사람을 작은 배에 실어 강을 건너게 하면 될 것입니다. 조조가 그 두 사람만 얻으면 100만 대군이 모두 갑옷을 벗고 깃발을 말아들고 물러갈 것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에 끌려든 주유는 더는 못 참겠는지 침을 꿀떡 삼키며 제갈량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을 2명 쓰면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다는 이야기요. 강동에서는 그 두 사람이 간다고 하여도 큰 나무에서 잎새 하나가 떨어지고 큰 창고에서 좁쌀 한 톨이 없어지는 것 같겠지만 조조로서는 그들을 얻으면 반드시 기뻐하며 물러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오? 마음이 단 주유가 다시 묻자 제갈량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융중에 있을 때 들으니 조조는 장하의 누대 하나를 새로 짓고 그 이름을 동작대라 하였는데 웅장하고 화려함이 비할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안에 천하의 미녀들을 널리 구하여 둘 계획이라더군요. 조조는 본래 호색한인데 오래전부터 강동의 교공에게 두 딸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딸은 대교라 하고 작은 딸은 소교라 합니다. 절세미인인 그녀들의 아름다움을 보면 물고기는 넋이 나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기러기는 땅에 떨어지며 달은 제 모습을 가리고 꽃은 부끄러워한다더군요. 제갈량은 여기서 찻잔을 기울이는 척하며 주유의 얼굴빛을 슬쩍 훔쳐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소문을 들은 조조는 일찍이 맹세하기를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천하를 평정하여 제업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소원은 강동의 이교 곧 대교와 소교를 얻어 그녀들을 동작대에 두고 늙음악을 즐겁게 보내는 것인데 그리만 된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했다 합니다.
지금 비록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을 호랑이처럼 노려보고 있지만 실상은 이 두 여인 늘어뜨려는 것입니다. 장군은 어찌 교공을 찾아가지 않으시는지요? 천금을 주고라도 그 두 여인을 사서 사람을 시켜 조조에게로 보내면 조조는 두 여인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여 반드시 군사를 철수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월나라의 충신 범녀가 절세미인 서씨를 우왕에게 바친 것과 같은 미인계인데 어찌 속히 시행하지 않으시는지요? 제갈량은 주유를 격분시키기 위해 말한 것이나 주유도 제갈량이 던진 미끼를 그냥 덥석 물지는 않았다. 조조가 두교 씨를 얻으려 한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소이까? 제3장. 제갈량이 말했다.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은 자가자건인데 붓을 대기만 하면 명문장을 만드는 글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그에게 시를 하나 지으라는 명을 내렸지요. 이름하여 동작대부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 담긴 뜻은 오로지 그의 가문이 임금이 되어야 합당하다는 것과 맹세코 두 교씨를 빼앗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유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혹 그 시의 내용을 알고 있소? 이에 문장이 화려하고 아름답기에 일찍이 그 시를 외워두었습니다. 그럼 한번 외워볼 수 있겠소? 그러지요. 제갈량은 곧 동작대부를 읊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현명한 임금 따라 즐겨 놀며 층대 올라 정취를 맛본단 거고 넓게 열린 태부를 바라보며 성덕으로 다스림 본다는 거고 대궐문 우뚝하게 건축하며 두 막루가 하늘에 떠 있단 거고 중천에다 화관을 설치하며 서성까지 가교를 잇는단 거고 장수의 긴 강물에 면에 있으며 동산의 연근 과일 본다는 거고 두 대를 좌우에 설치하며 옹용하고 금봉이 있다는 거고 두교시 동남에서 잡아오며 밤낮으로 더불어 즐긴단 거고 황도의 일대장관 굽어보며 노을이 떠다님을 본다는 거고 무딘제 모여들물 기뻐하며 인제 얻을 길몽이 맞았단 거고 훈훈한 봄바람을 우러르며 온갖의 지저김을 듣는단 거고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이 서며 집안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거고 어진 교와 천하에 널리 펴며 임금님께 공경을 다한단 거고 옛 환공과 문공에 융성하며 어찌 좋게 임금에 비할 것인가. 훌륭하다. 아름답다. 혜택이 멀리까지 미치는도다. 우리 황실 옆에서 보좌하며 제후국을 편안케 한다는 거고 온천하의 법규를 같이 하며 1월처럼 골고루 비춘단 거고 좀기의 영원함과 무궁하며 신선과 그 수명이 같다는 거고 임금님을 모시고 즐겨 놀며 어가로 두루두루 다닌단 거고 은덕을 온누리에 파급하며 백성이 넉넉하고 편안하단 거고 이 층대의 영속을 기원하며 즐거움의 그 끝이 없다는 거지. 끝까지 듣고 난 주유는 버럭성을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북쪽을 가리키며 욕지거리를 했다. 늙은 역정놈이 나를 너무도 업신여기는구나. 그를 격분시킨 것은 두교시 동남에서 잡아오며 밤낮으로 더불어 즐긴다는 거고라는 구절인데 이는 조식의 원시에 들어있던 두 다리가 동서로 이어지며 장공에 걸려있는 무지개 같고 라는 구절을 제갈량이 슬쩍 바꿔 읊은 것이었다. 두 다리를 두 교시로 만듦으로써 주유를 격분시켰다. 하지만 제갈량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얼른 일어나서 주유를 말렸다. 옛날 선우가 국경을 자주 침범하자 한나라 임금은 공주까지 내어주면서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여염집의 계집 정도를 그리 아까워하십니까? 선우 곧 흉노왕에게 내주고 화친을 맺었다는 공주는 한나라 원제의 후궁이었던 왕소군을 가리킨다. 그녀를 공주로 가장시켜 선우에게 내주었다는 고사를 들먹이면서 제갈량은 문제의 두 여인을 조조에게 바치는 것이 어떠냐고 재촉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주유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개했다. 공이 몰라서 하는 말이오. 대교는 손백부 장군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나의 아내란 말이오. 주유와 손책은 본래 중마고오였는데 교공의 딸인 대교와 소교를 각각 아내로 맞음으로써 동서지간이 되었다. 상대방을 철저히 연구하고 접근한 제갈량이 어찌 이 사실을 몰랐겠는가.
하지만 제갈량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바닥에 엎드려 황공에서 못 견디겠다는 듯한 신용을 해보이며 말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함부로 실언하였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주유는 제갈량을 일으키며 말했다. 공의고의로 그런 것이 아닌즉 사죄할 까닭은 없소. 하지만 내 맹세코 그 늙은 도적과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는 못하겠소이다. 그러자 제갈량은 주유의 마음에 피어오른 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은근히 부채질을 했다. 일이란 3번은 생각해야 후회를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강하고 전쟁이 나면 백성들의 희생도 많을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항복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백부의 유언으로 뒷일을 부탁받은 사람인데 어찌 몸을 굽혀 조조에게 항복할 수 있겠소. 아까 한 말들은 다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요. 나는 파양호를 떠나면서부터 북쪽을 칠 마음을 먹고 있었소. 비록 칼과 도끼가 머리에 떨어진다 하여도 이 뜻은 변함이 없을 거요. 공명도 힘을 보태 조조를 함께 격파하도록 합시다. 이에 버림받지 않는다면 견마지루를 다하여 언제든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내일 들어가 주공을 뵙고 즉시 군사를 일으킬 논의를 하겠소. 제갈량과 노숙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온 뒤에 서로 자신의 숙소로 향했다. 제4장. 다음 날 이른 아침 손권이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미 왼쪽에는 장소, 고흥 등 문관 30여 명이 늘어서 있고 오른쪽에는 정보, 황계 등 무관 30여 명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 의관을 가지런히 한 채 이따금 허리에 찬 칼들이 부딪혀 나는 맑은 쇳소리를 내고 있었다. 조금 뒤 주유가 들어와서 예를 마쳤다. 손권이 안부를 묻고 위로하자 주유가 입을 열었다. 요즘 듣자니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와 한수상류에 주둔하면서 격서를 보내왔다던데 주공의 뜻은 어떠신지요? 그러자 손권은 조조에게서 온 경문을 주유에게 보여주었다. 경문을 읽고 난 주유가 웃으며 말했다. 늙은 역정놈이 우리 강동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이런 모욕을 하였군요. 손권이 물었다. 공군의 뜻은 무엇이요? 주공께선 여러 문무관들과 상의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왜 안 하였겠소? 날마다 상의해 보았으나 항복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싸움을 권하는 사람도 있어 뜻을 정하지 못하였소. 그래서 공군에게 뜻을 묻는 거요. 누가 항복을 권하였는지요? 장자포 등이 모두 그런 주장을 하였소. 그러자 주유는 장소에게 고개를 돌렸다. 손책이 죽을 때에 국내 일에 대한 당부를 하였을 만큼 비중이 있는 신하였다. 선생께서 항복을 주장하시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조조는 임금을 끼고 사방을 정복하면서 조정의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어. 거기다 근자의 형주를 얻어 위세가 더욱 커졌소이다. 우리 강동이 조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장강뿐이요. 그런데 지금 조조가 크고 작은 싸움배를 거느린 것이 어찌 백척, 천척뿐이겠소. 육로와 수로로 함께 쳐들어오면 그들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그래서 우선 항복하였다가 훗날을 기약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오. 그러자 주유는 장소의 논리를 단칼에 잘라버렸다. 그건 세상 물정의 어두운 선비나 하는 말입니다. 강동은 나라를 연 이래 지금까지 3대나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 나라를 어찌 하루아침에 버린단 말입니까? 주유의 말이 좌중을 제압했다. 결단을 요할 때는 단순 명쾌한 논리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손권이 묻자 주유가 대답했다. 조조가 비록 한나라의 승상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한나라 역적입니다. 장군께선 영명하고 위풍당당하신 영웅으로 아버님과 형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강동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군사도 정의하고 군량도 풍부하니 마땅히 천하를 주름잡으며 국가를 위하여 잔인하고 포악한 것들을 쓸어버리셔야 할 것인데 어찌 역적에게 항복을 하신단 말입니까? 주유는 그렇게 말한 뒤 회의실을 빙 둘러본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더욱이 조조는 지금 이곳에 와서 병가에서 꺼리는 금기사항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아직 북쪽 땅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하여 마등과 한수가 배후의 근심거리로 남아있는데 조조가 강남 정벌에 오래 매달려 있는 것이 첫 번째 금기사항이고 북쪽 군사는 수전에 익숙지 못한데도 조조는 안장과 말을 버리고 대환호에 의지하여 동우와 싸우려는 것이 두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또 지금은 엄동설한이라 말먹일 풀도 없는 것이 세 번째 금기사항이고 북쪽 지방의 사조를 몰고 원리강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질병이 많이 생기는 것이 네 번째 금기사항입니다. 조조군은 이런 몇 가지 금기사항들을 범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수가 많다 하여도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장군께서 조조를 사로잡을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청컨대 정예병 몇천을 주시면 하구로 나가 주둔하며 장군을 위하여 저들을 격파하겠습니다. 과연 도독다운 기상과 배포였다. 이에 손권은 감탄의 눈빛을 보이며 벌떡 일어섰다. 늘 근역적 놈이 한나라를 패하고 스스로 임금 자리에 오르려 한 지 오래되었소. 그자가 두려워한 것은 원소, 원술, 여포, 유표, 그리고 나뿐이었소. 이제 여러 영웅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았소. 나와 늙은역적 놈은 맹세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소이다. 마땅히 쳐야 한다는 경의 말은 내 뜻에 부합되오. 하늘이 경을 내게 내려주신 까닭이라고 믿소. 주유가 말했다. 신은 장군을 위하여 일대 혈전을 벌이기로 하였으니 만번 죽더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군께서 의심이 많아 결정을 내리시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그러자 손권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앞에 있는 탁자 모서리를 내리치며 말했다. 여러 관리와 장수들 가운데 또다시 조조에게 항복할 것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 탁자처럼 될 것이오. 말을 마치자 손권은 그 칼을 주유에게 하사하며 그 자리에서 주유를 좌도독에 봉하고 정보를 우도독 노숙을 찬군교의로 삼았다. 만일 문무관원과 장수들 가운데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칼로 즉시 목을 베시오. 그러자 칼을 받아든 주유는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조조를 격파할 것이니 여러 장수들과 관리들은 내일 모두 강가의 임시군영에 집합하여 영을 들으시오. 만일 늦어서 이를 그르치는 자가 있다면 7금령과 54참의 군법에 따라 처단하겠소. 7금령이란 군사가 도둑질하는 것, 방종한 것, 배반하는 것 등 7가지 금지령을 뜻하고 54참이란 북소리를 듣고도 진군하지 않는 자, 호명을 하는데도 응하지 않는 자 등 목을 벨 수 있는 54가지 항목을 가리키는 고대 군법이다. 말을 마친 그가 손권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부중을 물러나니 여러 문관과 무관들이 모두 말없이 흩어졌다. 제5장. 주유는 임시숙사로 돌아오자 이를 의논하기 위해 즉시 제갈량을 불렀다. 이윽고 제갈량이 오자 주유가 말했다. 오늘 부중에서 공론이 결정되었소. 조조를 격파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을 일러주기 바라오. 제갈량이 말했다. 손장군의 마음이 아직도 확고하지 못하니 계책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주공의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다는 거요? 마음으로 조조의 병력이 많은 것을 겁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소수 병력으로는 대군에 맞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양군의 숫자를 자세히 말씀드려 불안감을 가시게 해드린디라야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오. 주유가 부중에 다시 들어가자 손권이 말했다. 공군이 밤에 온 것을 보니 필시 까닭이 있겠구려. 내일 군마를 동원하는데 주공께서 혹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도 있으신지요? 뭐 별다른 것은 없으나 조조군이 너무 많기에 중과 부적이 아닌가 싶구려. 그러자 주유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실 것 같아 제가 주공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일부러 돌아왔습니다. 주공께선 조조가 경문에 수륙의 100만 대군이라 한 것을 보시고 의심은 품으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그 허실을 다시 따져보려 하지는 않으셨죠. 100만이라지만 실제로는 22, 24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실체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조조가 갖고 있는 중원의 군사는 15, 6만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 지친 군사들입니다. 원씨에게서 얻은 군사는 7, 8만인데 그들은 조조에게 의심을 품고 아직 마음으로 복종하지는 않고 있죠. 무릇 오랫동안 지친 병사와 의심하여 주저하는 군사들은 그 수가 많아도 그리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제게 5만 군사만 주시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으니 주공께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사에 기백이 있고 대담하며 지략을 겸하였다고 한 주유였다. 그런 그가 믿음직한 말을 하자 손권은 주유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공군의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확 풀리는구려. 자포는 이렇다 할 계책이 없기에 실망이 컸는데 오직 경과 자경만이 내 뜻에 부합하는구려. 경은 자경, 정보와 함께 예정대로 군사를 추려 전진하도록 하시오. 내가 뒤에서 인마를 계속 보내고 군수물자와 군량을 많이 실어 경을 지원하겠소. 경의 전군이 여의치 못하거든 즉시 내게로 돌아오시오. 내 친히 역적 조조와 싸워 결판을 내겠소. 이제 다른 의심은 없소이다. 주유는 손권의 확고한 결전의지를 확인하자 안도했다. 이에 사례를 하고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아, 제갈공명은 벌써 오후에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구나. 나보다 생각이 한수이다. 오래 두었다가는 반드시 강동의 우환거리가 될 터인즉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이에 그날 밤 노숙을 군막 안으로 불러 제갈량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노숙이 말렸다. 안 될 말이오. 지금 역적 조조도 격파하지 못하였는데 어진 선비부터 죽이면 이는 도울 사람을 스스로 없애는 것밖에 안 되지요. 하지만 그자가 유비를 돕는다면 반드시 강동의 우환거리가 될 것이오. 제갈근이 바로 그의 친형이니 그로 하여금 제갈 공명을 달래 함께 동호를 섬기도록 한다면 그 또한 묘책이 아니겠습니까? 그 참 좋은 생각이로군요. 주유는 그 말을 좋게 여겼다. 다음날 해뜰 무렵 주유는 임시군령에 도착했다. 중군 군막의 상석에 자리 잡자 칼과 도끼를 든 군사들이 좌우로 늘어서고 문관과 무장들이 명령을 듣기 위해 모두 집결해 있었다. 그런데 전략회의에 우도독 정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전쟁을 치른 이 역전의 노장은 당년 34세의 새파란 청년이 자신과 동급이 된 것에 속이 뒤집어져 병이 났다는 핑계를 대고 이날 맏아들 정자를 대신 참석시켰던 것이다. 좌도독과 우도독은 계급이 같지만 총지휘권은 손구원이 지휘도를 하사한 좌도독 주유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이 때문에 아들더러 주유의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그대로 보고하라 일러두었다. 주유는 회의를 이끌어 군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마지막엔 장수들에게 이런 일장 훈시를 내렸다. 좌도독으로서 명을 내린다. 국법에는 친하고 덜 친하고의 구분이 없으니 여러분은 각자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지금 조조의 권력농단은 동탁보다 심하여 임금을 허도에 가두어두고 난폭한 군사를 국경에 주둔시켰다. 나는 지금 주공의 명을 받들어 그들을 치고자 하니 여러분도 있는 힘을 다하여 전진하기 바란다. 대군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을 성가시게 해선 안 된다. 공로가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릴 것이니 모두 멋대로 행동하지 말라. 정보의 아들 정자는 주유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제6장. 주유는 휘하의 3만 군사를 나누어 이를 맡을 장수들을 일일이 호명했다. 한당과 황계는 선봉군을 이끌라. 휘하의 싸움배를 거느리고 즉시 출정하여 삼강구에 군영을 세운 뒤 별도의 명을 기다리라. 예? 장음과 주태는 제2대를 이끌라. 예, 능통과 반장은 제3대를 이끌라. 예, 태사자와 여몽은 제4대를 이끌라. 예, 육손과 동습은 제5대를 이끌라. 예. 여범과 주치는 사방 순경사로 6군의 관군을 독려하라. 예! 모두 들으라. 이제부터 수로와 육로로 일제히 나아가 예정된 기일에 예정된 장소에서 일제히 집합한다. 예. 배치가 끝난 장수들은 각자의 할당된 배와 병장기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보고 집에 돌아온 정자는 아버지 정보에게 말했다. 주유가 군사 부리는 모습을 보니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고 군심을 하나로 모으는 통솔력이 있더군요. 아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정보는 놀랐다. 그래. 나는 평소 주유가 나약하여 장수가 대기에 부족하다고 얕잡아 보았다. 그런데 내 말대로라면 참으로 장수감이로구나. 내 어찌 불복하겠느냐. 그리고는 즉시 군영으로 나가 주유에게 사죄했다. 그러자 주유 역시 겸손하게 그를 대했다. 다음날 주유는 제갈근을 청해 말했다. 아우대는 제갈공명은 임금을 보좌할 만한 재주가 있던데 어찌 몸을 굽혀 유비를 섬기게 되었소이까? 글쎄, 그 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강동에 왔으니 번거롭더라도 선생께서 몇 마디 조언을 아끼지 말아주시오. 그래서 유비를 버리고 동호를 섬기도록 아우를 설득한다면 주공께선 좋은 보필을 얻으시게 되고 선생 또한 형제가 서로 만나게 되니 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선생이 한번 다녀오시지요. 제가 강동에 와서 이제까지 작은 공도 세우지 못하여 부끄러웠는데 도도께서 이처럼 분부를 내리시니 어찌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제갈근은 즉시 말을 타고 객관으로 갔다. 제갈량은 형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제갈근이 새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우는 백이 숙제를 아느냐? 느닷없는 질문에 제갈량은 속으로 생각했다. 필시 형님은 주유의 명을 받고 나를 설득하러 오신 것이로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백이 숙제는 옛날 성현이지요. 백이 숙제는 비록 수양산에서 굶어 죽게 되었어도 형제 두 사람은 끝까지 한 곳에 있었다. 나는 지금 너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같은 젖을 먹고 자랐으나 각기 다른 주인을 섬겨 아침 저녁으로 만나지도 못하니 백이 숙제의 사람됨을 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이고
제가 지키려는 것은 의리입니다. 형님과 저는 다 한나라 사람이고 지금 유왕숙께선 한나라 황실의 후예이시니 만일 형님이 동호를 벌이고 저와 함께 유왕숙을 섬기신다면 위로는 한나라의 신하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골육 또한 모여 살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과 의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방책인데 형님 뜻은 어떠하신지요? 이 말을 들은 제갈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저를 달래러 왔는데 도리어 나를 달래려 드는구나. 더 말해보아야 소용없겠다. 제갈그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그리고 돌아와 주유를 뵙고 제갈량이 했던 말을 그대로 들려주었다. 그러자 주유가 제갈근에게 물었다. 공의 뜻은 어떠하오? 저는 손장군의 두터운 은혜를 입고 있는 몸인데 어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공의 충심으로 주공을 섬기고 있다니 여러 말할 필요가 없지요. 내게 제갈 공명을 굴복시킬 계책은 있소이다. 제갈량의 말을 전해 듣고 한층 더 미운 마음이 든 주유는 반드시 그를 모살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주세요.